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언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언어, 한국어는 어디에 속하는가도 봤었죠. 자, 오늘은 언어의 정체성과 그리고 언어 간의 접촉의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정체성, 언어의 접촉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야생화입니다. 요즘 많이 피고 있는 노랑제비꽃인데요. 똑같은 개체인데 각도를 어떻게 맞췄냐에 따라서 모양이 상당히 달라 보이죠. 예, 한쪽에는 꽃이 더 부각되고 한쪽에는 잎이 더 부각되고 그런데요. 이 측면을 aspect, 문법 용어, 언어학 용어로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법의 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언어 이해와 관련해서 볼 때 어떤 언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용 중에서 이제 보겠지만 흑인 영어를 과연 그냥 비표준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자체의 독립적인 위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언어 현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 등등이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상 문제가 오늘 여러 주제에 많이 반영될 것을 살펴보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출석 점검용 설문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느낀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적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재미있게 느꼈는지 많은 답들을 길게 달아줬어요. 여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항상 발췌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 보호 차원에서 이제 이름은 다 지웠는데 이 발췌한 부분이 자기가 쓴 거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앞에 보시면 남성 언어보다 여성 언어에서 경음이 비교적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조금만 줘를 조금만 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요. 남학생도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 설문을 단 학생은 생각하는 거겠죠. 또 닐 첨가 현상이 비교적 많이 나타난다. 안 하려다가를 안 할라다가 이렇게 쓴다는 건데 재미나네요. 네, 여러분이 쭉 설문에 답해 준 것들이 나한테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설문뿐만 다른 설문에서도 많은 정보를 방법이 됩니다. 그 안에 보니까 또 감탄사에서 쓴 사람이 있어요. 여성은 공감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 사실 맞죠. 공감 능력이 여성들이 더 앞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뭐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실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 현상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답했어요.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격의 차이와 자란 환경이 더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예, 맞죠. 그럴 수 있죠. 사실 남녀의 차이라보다는 자라온 환경, 성격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고라도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서 연구되어 있고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그 차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영어에 대한 겁니다만 책 한 권을 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학생은 이제 환경 차이가 있다면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대명사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느꼈다라고 적었네요. 또 여자들은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남녀의 언어 사용 차이라기보다는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실제로 남자들 중에도 부드럽고 상세한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게 남녀가 뭐 이렇게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아니고 환경이 많은 지배를 받는 거죠.
여성 언어가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감사나 공감하는 어휘 표현이 많다. 앞에서도 나왔었던 거고요. 비속어 강도에 대해서 남성 언어는 직설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여성 언어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한다. 그런 측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말하는 것, 내가 직접 이걸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런 우회적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또 여성끼리 대화를 보면 공감이라는 정서가 많이 보인다. 이런 공감 능력에 대한 거 아까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성들은 부가의문문을 남성들보다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 않니? 뭐 이런 거죠.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끝에 붙이는 태그를 많이 사용한다. 오, 정말 그런 거 봐요. 보면 리을 첨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 아까도 했었고,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그치, 그렇지를 그치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네, 그런가 보군요. 여기 부가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또 뭐 남성이 명령문을 선호한다면 여성은 의문문을 많이 선호한다. 의문문을 주로 쓴다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오네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굉장히 많은 각가지의 여성 언어의 특징,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그 대비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줬는데 사실 내가 이름은 지웠지만 여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답을 많이 달았습니다. 여학생 본인들도 그렇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건데요. 우리 인간들은 그 언어 능력에 있어서 약간 성별 차이가 있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우리 언어 능력은 그 뇌의 일부분에서 주관하는데 뇌의 소뇌 부분에 언어를 말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들 봅니다. 그 환자가 머리의 특정 부분을 다쳤을 때 말을 잘하던 사람이 표현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을 잘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이해를 못 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임상적 그 경우를 가지고 인간의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능력을 관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일찍이 발전한다는 그러한 의학적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보면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앞서요. 그럼 말도 다양한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말도 더 빨리 하고 또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성들끼리는 막 한순간에 복합적인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죠. 막 여럿이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도 서로 잘 이해를 해요. 반면에 남자들은 뭐 하나씩 얘기하는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다시 묻는 이런 현상도 있고 어쨌거나 이제 나중에 물론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초반기에는 여성들이 언어 발달이 훨씬 빠르다. 그런 것 현상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한테 설문으로 남겼던 그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의 차이점까지도 가져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지나갑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를 하나씩 보면은 언어와 국가와 민족의 경계는 일치하는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문제를 좀 했었죠. 오늘 우리가 다뤄둘 몇 가지 주제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것과 일치합니다. 언어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특정 언어가 뭐 독립적인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갖는데 그 요인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한국어로 인정할 것인가? 한국어와 연관 지켜보는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언어는 한 언어인가? 이것도 정체성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권력 언어는 당연히 영어겠죠. 영어를 배우려고 먼 사람들 이렇게 매달립니다. 영어를 해야지만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영어를 잘해야지만 학문을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 언어가 그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내용을 들어가지 않아도 알겠죠. 이게 뭐 상업의 중심 언어이고요. 유엔의 중심 언어 중에 하나이고요. 또 뭐 어떻습니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모든 지금 지식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식 체계가 대부분 영어로 데이터화돼 가고 있다는 건데,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강력한 권력의 배경인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겁니다. 영어 공용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건 여러분한테 여러분 생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영어 공화 문제에 있어서 뭐 인도, 필리핀 뭐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언어의 정체성, 이번 주에는 언어의 정체성과 언어의 접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룰 텐데, 언어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언어에 대한 평가 문제, 어떤 언어가 더 좋은 언어인가, 어떤 언어는 좀 더 부족한 언어인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어와 방언의 구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언어라고 하고 어디까지를 방언이라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요. 한국어의 범위, 조금 전에 봤었죠. 그리고 방언과 정체성, 이런 이제 소주제들을 다루겠습니다. 자, 언어를 상하로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언어는 뭔가 더 고급 언어이고 어떤 언어는 좀 저급한 언어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보면 특정 언어를 더 배우려고 뭐 불어나 독일어를 알아야 국제사회에서 학계에서 뭐 제대로 목소리를 발휘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수업의 관점에서,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과연 언어를 상하로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 수준과 언어 기능의 복잡성에서 따라서 좋은 언어와 나쁜 언어로 구분할 수 있을까? 문화 수준이 높은 언어, 문화가 발달한 지역의 언어, 뭐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지역의 언어는 더 좋은 언어인가? 그러다 보니까 언어 기능이 더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서 더 좋은 건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언어가 상하 구분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모든 언어는 의사와 정보 전달 기능에 있어서 평등하다. 어떤 언어든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그 언어들은 그 복잡성과 관계없이 평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그 언어 수단이 다 평등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언어는 이따가 보겠지만요, 아직 제대로 발전 상태, 완벽한 체계에 이르지 못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직 뭔가 부족한 언어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오랜 동안 사용된 언어라면 그 언어는 분명한 그 완벽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고, 그게 다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렇더라도 그 문화권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평등하다. 어떤 게 더 좋고 더 우수하고 뭐 저급인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는 역사가 오래돼서 정립이 된 언어는 그 해당 언어의 자연적, 문화적 조건 내에서는 의사 전달 수단으로 충분한 표현력을 갖추도록 진화해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호피 언어, 북미 인디안 언어 중 하나인데요. 아메리칸 인디안은 부족이 하도 많고 여기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백 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적에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호피 언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요 아주 특이한 것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을 표현할 때도 공간을 표현할 때도 똑같은 표현과 형식을 쓴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언어가 그럼 덜 발달된 언어냐 의미 전달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언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문화에 있어서는 그 시간 개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뭐 굳이 뭐 24시간 나눠서 또 그것도 1시간을 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굳이 그게 뭐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모르는 그런 문화권이었다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영어도 한국어도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그 표현들을 공유합니다. 전치사들이 그렇죠. 영어의 대부분 전치사 in, on, at 이런 것들이 시간 표현에도 쓰고 공간 표현에도 써요. 사실 호피 언어만 그런 건 아닌데 이 호피 언어를 처음 대하는 학자에게는 굉장히 신기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표현의 정확성과 부정확성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면서 어떤 언어의 표현은 정확하고 어떤 언어의 표현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언어를 상하로 나눌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점에 있어서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어체 영어를 보시면 It's me, it's I 이렇게 표현할 때요.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영어 사전의 대표격이고 영어 문법의 기본서가 된다고 하는 옥스퍼드 사전에서 It's me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It's I가 많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보통 평상시에 It's me 이렇게 쓰니까 글을 쓸 때 It's me라고 쓰면 그건 잘못된 거다. It's I라고 써라고 고집을 했어요. 근데 사실 1980년 초반까지 이미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 90%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도 It's me라고 쓰는 거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굳이 규범적 문법을 지향하는 선생님들은 It's me는 틀리다. It's I라고 써야 맞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영어를 표준화한 게 아니었다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라틴어에 기반을 둔 것인데 라틴어에서는 비동사 it, it is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I 같은 주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가 사실 그 아주 고대 영국, 중세 영국 시대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파퓰러한 언어가 아니었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표준으로 삼고 고급 언어로 생각하고 그 언어의 틀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라틴어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I 같은 주격 대명사를 쓰니까 영어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영어는 옛날부터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이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흑인 영어를 볼 때 그렇습니다. 보통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he be happy, you cool, my mistake 이런 표현들이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he is happy, he was happy라고 하지 않고 현재형을 쓸 때 그냥 be를 써버리는 거죠. they be, I be, you be 이렇게. 그러니까 비동사를 인칭에 구애받지 않고 무조건 be를 쓰는 경향들이 현명에 많고요.
또 you are cool 이렇게 비동사 있어야 되는데 그 비동사를 빼버리고요. 이런 또 I'm sorry 대신에 my mistake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게 그러면 뭔가 저급하고 이 사람들이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냐. 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따가 좀 보겠는데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흑인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다. 흑인들이 뭐 미국에 처음에 올 때 미국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의외로 끌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언어를 그 지배층인 백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들이 원래 쓰던 아프리카 언어 영향으로 여러 가지 그 흑인용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표현이 부정확하다 해가지고 뭐 부족한 언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she drink coffee 이런 것들인데요. 예. 원래 3인칭 단수면은 drinks 이렇게 해야 되겠죠. s가 붙어야 되는데 흑인용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그냥 부족한 언어냐. 근데 이게 시스테매틱하게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흑인 그 영어 사용자들 집단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 사람의 독특한 자기의 일종의 정체성일 뿐이지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따가 또 얘기할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그 문장처럼 같은 she coffee drink 이런 문장을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이게 흑인이 쓰든 백인이 쓰든 누가 쓰든 간에 영어라고 언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 와야지 이렇게 마구 바꿔 쓰는데 이런 것도 어느 집단의 뭐 독특한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구어체 영어나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독특한 하지만 일관성 있는 표현 방식 이런 것은 우리가 부정확하다라고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논리적인 언어가 있는가? 어떤 언어는 좀 더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건데요. 독일어나 불어나 이런 뭐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나 유로의 수많은 언어들이 문법적 성, grammatical gender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grammatical gender가 표현되는 언어는 더 정확한가? 어떤 사람들이 이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grammatical gender가 있으면은 뭘 표현할 때 대명사가 나올 때 그 대명사가 서로 헷갈리지 않게 해준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독일어의 경우에 책상은 남성입니다. 이게 뭐 정말 남자라서가 아니라 물건에도 다 성이 있어요. 책상을 나중에 얘기하고 표현할 때는 he나 his나 him 이렇게 받아요. 책상을. 왜냐면 문법적으로 남성이니까. 배를 가리킬 때는 여성이에요. 달을 가리킬 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지만 그걸 나중에 대명사를 받을 때는 she로 받아요. she에 해당되는 독일어 표현으로. 매튼 소녀라고 하는 표현은 중성이에요. 소녀를 중성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성 대명사로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더 그 혼돈의 여지를 없애고 더 명확한 표현을 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어나 우리말처럼 이런 문법적 성이 없는 언어에도 뭘 표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자, 같은 분야의 어휘들을 더 다양하게 분류하는 언어는 더 논리적인가? 자, 그러면 나무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냥 보통 나무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하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tree, 이게 땅에서 자라고 있을 때 lumber, 목재죠. timber도 목재. wood, 이제 wood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잘 다듬어 놓은 상태를 말하고 log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나무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더 우수하고 더 논리적인 언어인가? 그렇다면 또 반대로 우리말의 경우에는 그렇죠. rice, 영어로는 rice라는 하나의 단어를 표현하는데 우리말은
벼라는 단어가 있고 나락이라는 단어가 있고 쌀이라는 표현이 있고 현미, 백미, 밥 정확히 다르죠. 그러면 이 점에서는 한국어가 더 우수한 언어인가? 더 논리적인 언어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문화, 자연환경에 가장 최적화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때문에 어떤 언어가 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더 효율적인 구조를 지닌 언어가 있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됐습니다.